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한나라고 합니다. 저는 관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복지부와 서울시의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수립 모델을, 실행 모델을 만드는 연구를 관장님과 같이 수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2021년도와 그리고 2019년도에 보건사회연구원 원내과제로 개인예산제 해외 사례와 또 실행 모델을 만드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아마 개인예산제는 요새 장애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개인예산제가 어떤 제도인지 궁금해서 오셨을 텐데요. 사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개인예산제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복지부의 발표가 있었던 것은 작년 가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올해 지난달이었죠. 장애인정책교정위원회를 마친 이후에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발표를 하면서 실제 거기에 대한 대강의 로드맵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본 사업을 2026년에 실행을 할 거라고 그렇게 복지부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델을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후에 실행하게 될 실제 모델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미리 말씀드리고요. 오늘 저는 개인예산제라는 제도가 각 국가에서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된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 제도의 취지, 그리고 각 국가에서 이런 취지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한국에 도입할 때 쟁점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복지부에서 4개의 시군구 12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모의 적용안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내용은 크게 배경과 그리고 국외 제도 그리고 쟁점과 과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국 상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 서비스가 양적으로 많이 확대가 됐죠. 물론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직까지 장애인의 예산을 더 확충해야 하고 장애 관련 서비스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고 이런 과제가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장애인 관련 예산이 많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죠. 대표적으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만 2007년도에 활동 지원이라고 써있지만 사실 그때 활동 보조 서비스가 들어왔죠. 서비스 실천 현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 제도를 오래 이용하신 분들이라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2007년도에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가 14,000명 이었나요? 이 정도 규모로 이용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2010년도에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로 확대가 되었고요. 지금의 이용자는 19,000여 명, 수급권자는 거의 13만 명 정도에 이르는 큰 제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9년도에 발달재활, 실제 여기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도 18세 미만 발달재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마 복지관에서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2014년도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이나 2019년도에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어째 모아놓으니까 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만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제가 여기 써놓은 것은 바우처 서비스를 써놓은 거고요. 바우처 서비스 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많이 확대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서비스가 이렇게 규모라든가 영역 면에서 많이 성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예산을 들인 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면 좀 아쉬운 점들이 많으시죠.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일단 급여가 부족한 게 제일 큰 이유긴 해요. 급여가 부족하거나 서비스 수급 불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다라는 얘기죠. 사실 서울에 있는 노원구 정도면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뭐 적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데 작은 지역 있죠. 인구 5만 이상의 군지역 이런 곳에서는 장애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 내게 주어져도 이거를 집행할 수 있는 기관, 집행이라기보다 지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기껏 이용했더니 그 품질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주도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자바우처가
복지관 현장에 오래 있었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 들어올 때 많은 사회복지 시설들을 좀 불안하게 했던 존재였습니다. 저렇게 바우처 제도가 들어와서 이용자들이 돈을 내고 서비스를 쓰게 하면 이러한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우리 그 전통 사회복지 법인들이 생존해 나갈 수 있을까?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큰 어떤 걱정거리였죠. 전자바우처가 그만큼 우리 사회 서비스에 어떤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어떤 기제인데요. 전자바우처의 핵심은 제공기관을 지원하던 방식을 이용자 지원 방식으로 바꾼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돈을 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사용하실 분들 모집하시고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께 돈을 직접 드린 건 아니지만 돈처럼 쓸 수 있는 바우처를 드렸죠. 바우처를 드리고 당신들이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에 가서 그 서비스 구매하고 이걸로 결제하십시오라고 함으로써 그 이용자에게 소비자로서의 권한을 준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사실 이용자 선택권 증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용 방식의 제한으로 유연한 이용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바우처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면 다른 기관에선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직접 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가 직접 원하는 형태로 이용을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된 규정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도움을 받기가 조금 제한적이었고요. 게다가 이용 과정, 많이들 경험하셨겠지만 욕구를 평가하는 과정,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그리고 이 돌봄급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기 주도성이라는 것을 실현할 기제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용자 욕구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있으면 뭐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하면 누군가가 와서 내 몸을 자로재듯이 평가하고요. 자로재듯이 하면 굉장히 정확하단 말이 사실 그렇게 정확하진 않죠. 아무튼 누군가 이렇게 재주고요.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도 사실 내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면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용자가 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제는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의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의 장애인 예산이 많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그만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법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용자 주도적이며 유연한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장치, 방법, 기제인 개인예산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장 많이 들으시게 될 말은 이용자 주도적, 유연한, 선택과 통제, 개별 유연화 이런 말들이거든요. 이런 말들이 개인예산제의 핵심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행연구에서의 정의를 보시겠습니다. 개인예산제는 어떤 제도냐? 이용자 주도적 유연한 서비스 이용을 최우선시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개인예산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최우선시 된다라는 거예요. 뭐 똑같이 또 읽기는 했습니다만 뒤에 계속 설명을 드리다 보면 더 이해가 가시겠죠. 돌봄을 비롯한 사회 서비스 예산을 중요합니다. 여기 개인예산제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하고 계세요. 이미 소득보장급여로 장애인 연금이라든가 장애수당 같은 것들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개인예산으로 돈 더 주면 나 그거 저축도 할 수 있고 이것저것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라는 오해를 많이 하시죠. 아닙니다. 개인예산제는요 어느 국가든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돌봄을 비롯한 사회 서비스에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거를 생계를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장애인으로서 이런 정도의 손상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욕구들 있죠. 돌봄이라든가 나트활동이라든가 뭐 재활이라든가 뭐 그 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조기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욕구 있잖아요. 그 욕구를 보장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거기만큼의 예산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욕구 평가에 기반해서 총량으로 할당합니다. 나 이한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 서비스에서의 욕구가 있죠. 그거를 얼마 정도의 화폐 가치로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3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총량으로 나에게 할당한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사실 활동지원급여랑 유사하기는 합니다. 개별적으로 욕구를 평가하고 거기서 욕구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거기에 점수를 내서 그 점수에 맞는 활동지원급여 한도액을 월 한도액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거가 유사하기는 한데 이용자 주도적인 유연한 서비스 이용이 최우선시 된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총량으로 할당을 하면 난 총량으로 할당받은 이 예산을 내 맘대로 쓸 수 있으니까 서비스는 표준화된 형태를 벗어나서 굉장히 유연해지고요. 이용자의 주도가 강화되는 것이죠. 예,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건 뒤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개인예산제도의 핵심은 제가 여기 앞에 설명을 드렸죠. 개별적으로 예산을 설계하고 할당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예산을 할당한다라는 말에는 개개인의 욕구를 인정한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을 주는 것뿐 아니라 예산을 주면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모든 급여의 이용은 다 개인별 지원 계획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정받은, 승인받은 욕구에 대한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 안에서는 물론 자기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도에서의 공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원을 할당하는 역할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예. 지금까지도 어려우셨나요? 예. 전 자원 할당만 말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예. 좀 이렇게, 예. 어려워도 최대한 쉽게 하기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원 할당이 무슨 의미냐면요. 자원을 준다라는 의미예요. 공공은 세금을 걷잖아요. 세금을 걷어서 국민 세금을 내가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올바르게 써야 할 책임이 여전히 어렵나? 공공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일 하라고 정부한테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은 어떤 사람이 정말 이 개인예산제에 필요가 있는지를 잘 평가해서 그 사람에게 당신은 200만 원, 당신은 3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정해주는 게 공공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200만 원을 받을 만한 사람, 300만 원을 받을 만한 사람을 잘 알아보고 잘 제야겠죠. 이게 중요한 공공의 역할이고요. 민간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사회 서비스 공공성 이런 거 뭐 신문에서 좀 읽어보셨나요? 아마 복지관 직원분들은 사회 서비스 공공성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냥 오신 뭐 이용자분이나 가족분들은 조금 낯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공공의 어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서비스가 어떤 공공의 책무로서 시행이 돼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근데 실제 공공성, 사회 서비스 공공성 이야기를 하면서 공공이 직접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실제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이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제공의 역할이 민간으로 많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역할은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고 민간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공은 이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품질을 관리한다든가 이것이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합당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데서 공공성을 구현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 차원에서 공공성 구현을 하고요. 좀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용자, 소비자들은 자원을 할당 받았잖아요. 나한테 돈이 있으니까 이 서비스를 이제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서비스를 구매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역할이 구분됩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들으면은 이 개인예산제가 특별히 장애인만을 위해서 한정적으로 쓸 필요는 없어요. 이거 뭐 돌봄 필요한 사람은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덜란드, 영국 이런 나라들은 사실 이 제도가 장애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제도는 아니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제도기는 합니다만 특히 장애인들이 이 개인예산제에서 의미 있는 주체로 이야기가 되는 게 실제 장애인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가장 앞장서서 주장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장애계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운동으로 이게 전개가 됐거든요. 1970년대에 자립생활운동, 이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제일 먼저 우린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론화에 불을 지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외국에서의 개인예산제가 어떠한 상황을 배경으로 좀 태동을 했는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아시려면은 저희가 개인예산제를 하려면은 사회 서비스라는 것의 기본적인 전제부터 좀 공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돌봄의 사회화라는 거죠. 이전에는 사적 영역에서 제공하던 돌봄 서비스를 이제는 국가의 책무다라고 인정하고 공공 영역에서 세금을 들여서 제공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개인예산제라는 것은 돌봄의 책무가
공공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거둔 돈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또는 뭐 노인 같은 그런 돌봄 필요자들에게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단순히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이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선택과 통제 권한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나온 것이 그 개인예산제인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써놓기는 했습니다. 복지국가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개인예산제에 대한 국제적 호응이 있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지난 한 50년간의 50년간까지는 아니네요. 대략 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30년간의 논의를 좀 약간 많이 단순화시켜 놓은 것이고요. 우리가 개인예산제도로 보고 있는 스웨덴의 활동보조 서비스,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제도가 실제 들어온 게 93년, 그리고 영국에서 개인예산제의 일종으로 보는, 물론 그렇게 안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직접 수급, 다이렉트 페이먼트가 시작된 거는 9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도입한 국가에 따라서 시기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때 관심을 기울이는 이슈가 조금씩 차이가 있었고 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모해 왔잖아요. 그때 대응해 왔던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다양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많은 국가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대응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더라. 이 개인예산제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두 가지 동기가 무엇이었냐? 첫 번째는 장애인 이용자의 권리 담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0년대부터 시작된 그 신체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한 자립생활 욕구라든가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의 필요성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에 점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서비스 이용에서의 그 소비자들의 권리를 높이기 위한 운동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개인예산제의 드라이브를 건 두 번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흐름은 이제 공공부문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신공공관리론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좀 쉽게 얘기하면은 공공부문을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던 많은 것들을 민간으로 위임하면서 여기에서 공공부문을 축소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국외에서 이 개인예산제를 도입을 할 때 이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돌봄의 사회화라는 것은 사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죠. 많은 국가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어떤 국가에서든 고령화가 굉장히 빠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국가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돌봄의 범위라든가 질이라든 것들이 점점 더 이렇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빠르게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돌봄 비용의 폭증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선진 복지국가에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여기에서 어떻게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많이들 하죠. 그러면서 또 포착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개인예산제였다라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조금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국은 예산을 더 많이 확대를 해야 하는 국가거든요. 근데 아무튼 국제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국외에서 개인예산제를 도입할 때 보면 이용자 자율성과 선택권 증진이라든가 거주시설 입소를 예방한다든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돌봄을 확대한다든가 또 돌봄 비용을 절감한다든가 이게 사실 굉장히 큰 기제였습니다. 그리고 돌봄 서비스의 성과를 높여낸다든가 이런 취지로 개인예산제를 도입을 하게 되고요. 또 국가에서는 사회 서비스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 사람들을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게 하고 또 이 지역에서 이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을 하다 보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요. 그런 걸 또 기대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또 사회 서비스는 항상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도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뭐 공공부문 일자리 몇 개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서비스 분야를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이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동력으로서의 개인예산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좀 추상적이고 어려운 얘기였잖아요. 제 생각에 이 얘기가 제일 어려운 얘기 같아요. 오늘 하는 얘기 중에.
좀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거시적인 흐름이 있긴 하지만 이게 상당히 좀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국가마다 시행하는 방식이나 보장의 범위에 있어서 큰 폭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국외제도로는 크게 4개 국가를 볼 거거든요. 스웨덴, 영국, 호주, 아일랜드 이렇게 4개 국가를 보여드릴 텐데 아니 저게 다 같은 제도로 묶일 수 있나? 라고 좀 어리둥절하기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형태가 달라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장애인의 어떤 실천 영역, 서비스 실천 영역으로 눈을 돌려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익숙하던 서비스 실천 방식은 전문가 중심의 어떤 서비스 실천이었죠. 실제 복지관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사실 저도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저도 제가 사회복지사로서의 커리어를 이곳 노원구에서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현장을 떠난 지가 오래지만 가지고 있고 또 이곳에는 현장에 오래 계셨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전문가 중심 장애인 서비스 실천하면은 뭔가 공격받는 듯한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시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까에 대한 망설여짐은 있습니다만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에 놓고 봤을 때 장애인을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대상자의 위치에 놓는다라든가 전문가가 이미 서비스를 다 설계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라고 주는 뭔가 기성복 같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불편함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의 서비스는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설계한 서비스에 장애인의 욕구를 맞추는 마치 기성복을 입는 것 같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장애인의 욕구에 대응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대 신체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 잘 아시는 것처럼 자립생활운동이 제일 드높여서 이야기했던 것이 나의 삶에 대한 나의 결정권이었죠. 자기결정이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이었고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용자의 선택과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와글와글 하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개인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변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점점 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질 환자 이런 사람으로도 적용이 확대가 되고요. 국가 및 지역에 따라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를 별도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본 국가는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주로 북미에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다시 한국 상황으로 돌아올게요. 아까 일반적인 어떤 복지국가가 직면한 문제라든가 장애인 실천에서의 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의식으로 개인의 선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에서도 하고 외국의 눈을 돌려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관련 연구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10년대 이후에 국외의 개인의 선제를 탐색하고 국내에 도입을 이걸 하는 게 가능해? 도입하면 운영할 수는 있어? 그게 맞아? 이런 것들을 좀 보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입을 한다면 이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누구한테 줘야 할까? 무엇을 주어야 할까? 어떤 곳에서 제공을 해야 할까? 이런 제도 설계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많이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뇌성마비 복지관도 개인 예산제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딱 이게 개인 예산제다라고 부르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개인 예산제의 핵심적인 요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주도적인 유연한 이용을 구현하는 그런 자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는 거죠. 주로 복지관과 자립생활센터가 이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거치면서 한국도 개인 예산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런 공감대가 좀 저는 확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기반이 좀 축적이 된 거죠. 아직 뭐 충분한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국도 개인 예산제 할만하다, 시도는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변수가 등장합니다.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먼저 대선 때, 작년 2월이었죠. 이 장애인 후보 캠프의 공약을 발표를 하는데 장애인 분야에서 1호로 나온 공약이 바로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것이었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110대 국정과제 그리고 출범을 하고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 장애인 분야 국정과제 번호가 47번입니다. 번호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여기에서 또 개인 예산제를 다시 한번
공헌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때 개인이산제에 대한 장애에게 관심이 너무너무 뜨거웠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거를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강의 거의 제일 끝날 때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3월에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올해부터 5년간 적용을 하는 계획인데 이 계획에서 개인예산제를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니크 프로젝트는요, 뭐 길게 설명은 안 드릴 텐데 유럽연합에서 그 재원을 지원한 어떤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개인예산제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조사를 해서 보급을 한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어느 교육을 가든 언급을 하거든요. 뭐 제 교육이 내용이 많이 안 바뀌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건 어떤 대세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그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여기에서 다룬 유니크 프로젝트에서 다른 유럽 국가가 스코틀랜드를 따로 다뤘더라고요. 뭐 스페인, 영국, 여기서 본 잉글랜드죠. 그리고 뭐 이탈리아랑 호주랑 뉴질랜드랑 파일럿 프로젝트에는 이스라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 국가가 아닌 국가도 좀 있었고요. 또 제가 생략한 국가들이 많은데 많은 국가에서 이 개인예산제와 같은 재정, 돌봄 예산을 이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이것이 실제 이용자와 정책을 운영하는 정부 모두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그런 제도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건 대세적인 흐름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관련 개념은 가장 오늘 핵심적인 개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개별유연화, 퍼스널라이제이션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건데요. 이게 바로 개인예산제의 근본적인 철학이자 지향점입니다. 개별유연화는 뭔가요? 개인이 자신의 개별적인 욕구 충족 방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전제, 전문가가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인 내가 나한테 뭐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있고 나를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면은 내가 가장 기쁜지 내가 가장 잘 알아. 이게 전제죠. 그리고 그 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제하에 자기주도적인 지원을 강조하죠. 셀프 디렉티드 서포트가 이제 이 번역을 한 말인데요. 뒤에도 이따 설명이 나오니까 이건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한국에서의 상황이죠. 서비스 간 분절적으로 대상자를 한정하고 급여량을 결정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이제까지 한국에서 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 이후에 그런 경향이 뭐 일정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한국의 장애인 서비스 전달 체계를 보면은 굉장히 혼잡하고 실제 수급권이라는 것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좀 벗어나서 서비스 간 장벽을 해소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서비스의 사용량과 사용처, 서비스 제공자를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예산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필요를 평가해서 총량으로 할당한다 그랬죠? 그럼 내가 그 총량을 받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개별유연화는 개인예산제의 어떤 지원 방식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이거는 공급자 위주의 전달 체계를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편한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 근간의 자기주도 지원 예산 모형이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말들은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유연화는 어떤 학자, 리드비터라는 학자는 표피적 개별유연화와 근본적 개별유연화 이렇게 나누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게 좀 학회 때도 발표하고 이런 내용이라 어려운 것 같은데 표피적, 근본적 말도 어렵죠. 표피적 개별유연화는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이용자가 어떤 돌봄 예산을 현금으로 받거나 다른 급여로 받았으면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가서 이 돈 주고 그거 살 권리, 그 정도의 권리를 얘기하고 추구하는 게 표피적인 개별유연화라면 근본적인 개별유연화는 사실상 장애운동의 어떤 지향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시민으로서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될 권리 자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비스 제공하는 곳에 가서 내가 정부에서 지원받은 예산으로 이 서비스 살래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정책의 설계의 권한을 통제권을 장애인 당사자에게로 가져오는 것 그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별유연화의 범주를 이렇게 넓게도 잡을 수 있다. 학자가 이렇게도 얘기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 개념은 근데 여기는 많이들 아실 것 같긴 해요. 좀 이런 이야기가 낯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장애에게서 좀 있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로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용자로서 시간이 좀 오래됐다 한 분들은 거의 다 들어보셨을 만한 용어들입니다. 개인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도의 어떤 보편적인 속성을 갖춘 그 제도를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는 개인에게 할당되는 예산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와서 뭐 이한날을 스캔한 다음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예산의 총량을 할당한다 그랬잖아요. 그 할당한 예산 자체를 개인 예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의 퍼스널 버젯은 300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직접 지불은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다이렉트 페이먼트. 이게 1990년대 초중반에서 유럽에서 돌봄 예산을, 그러니까 돌봄의 사회화가 인정이 되면서 국가에서 그래 당신들의 돌봄 욕구는 우리가 충족하겠습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예산을 직접 현금으로 주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활동지원급여나 장기요양급여 이용하는데 우리 현물만 되고 바우처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현금으로 줘서 당신이 이 돈 가지고 사세요. 이거를 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현금으로 주는 방식을 직접 지불이라고 하고요. 현재에도 개인예산제 하에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급여 수령 방식입니다. 영국, 스웨덴 모두 현금 수령 인정하고 있고요. 현금 수령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만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현금 지급은 서비스의 급여 유형으로 현물에 대응하는 현금 유형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캐시 포 케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것이고요. 이 사회서비스 현금 지급은 사실 이용자와 돌봄 제공자 둘 다 해당되기는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용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이용자가 그거를 가지고 서비스를 구매하면 되는 거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 지불과 유사하고요. 그리고 돌봄 제공자에게 사회 서비스 현금을 지급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웃집에 있는 내 친구에게 돌봄을 제공하잖아요. 그럼 국가가 나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자한테 돈을 주는 거는 이용자가 국가한테서 돈을 받아서 나를 고용하는, 나한테 월급을 주는 형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 제공자에게 돈을 주는 건 내가 이웃집 사는 사람에게 돌봄 노동을 제공하면 이 사람은 나를 고용한 게 아니죠. 국가가 나한테 당신 국가가 할 역할을 해주셨군요 라고 하고 내게 돈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사실 그 캐시 포 케어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을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용자 지원 방식으로 거의 통용을 하기는 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뭐 사회 서비스 현금 지급 이런 말이 들어가는 연구를 한 걸 보면 다 이 개인 예산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주도 지원 아까 제가 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하고 넘어갔는데요. 이건 이용자를 돌봄과 지원의 중심에 두는 그런 서비스 관리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뭐 다른 여러 가지 구현 형태가 있기는 한데 좀 복잡하니까 얘기를 안 하겠고요. 근데 이용자를 중심에 두기 위해서 이런 많은 지원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재정 관리해주는 사람 필요하고요. 지원 브로커는 지원 서비스 연결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필요하고요. 서비스 코디네이터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조금 부르는 이름이 다른 거죠. 이 지원 브로커는 말하자면 영국에서의 서비스 브로키지 서비스가 있으니까 가장 많이 부르는 말이고, 이 서비스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호주 같은 데서 로컬 에어리어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실제 연계 조정해주는 사람, 한국에서 제일 편한 말로 하면 사례 관리자가 되겠죠. 뭐 이런 사람들. 이 자기주도적인 지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 그러니까 사실 이 자기주도 지원을 이용하는 이용자 중에 의사결정 능력이 좀 희박한 분들이 계시거나 조력을 받아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죠. 뭐 그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예 그 대리인이 필요한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을 통해서 서비스를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 중심 계획은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관장님이 PCP 전문가셔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사실 이 PCP라는 거는 발달장애인 지원 방법론으로 처음에 구축이 되었죠. 자기주도 지원을 위한 핵심 요소이자 원리로 여러 가지 많은 이론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좀 많이 이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지원 서클을 구축하는 겁니다. 지원 서클을 구축해서 실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이 사람 옆에 도와줄 수 있는 많은 멤버들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원하는 대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건 이따가 아일랜드의 동료 지원 모델이 실제 이 PCP를 구현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앞에 부분을 많이 줄이려고 했는데 별로 안 줄어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개인 예산제 처음에 도입한다고 했을 때 반대 목소리 있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예,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 조금 예전 일까지 기억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사에 관심이 많거나 장애계 소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자기주도 지원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했던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서울시가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연구도 하고 모델도 설계를 했는데요. 실제 시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개인 예산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작년에 윤 후보가 그 공약을 발표했을 때도 전장현에서 반대 성명서를 냈었죠. 우리는 개인 예산제에 반대한다라는 거였죠. 왜냐? 서비스 총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화를 확대한다라는 거는 서비스의 공공성, 장애인의 서비스 공공성과 장애인의 수급권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실 공공이 돈만 주고 시장에서 알아서 살아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은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상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그대로 방치되는 거 아니냐. 지금 상황이랑 별 다를 바 없긴 합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 유연화라는 어떤 취지가 실제와는 다르게 서비스 급여량을 삭감하는 좀 어떤 근거가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예, 근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장현에서 발표했었던 성명서를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했죠? 다양한 서비스가 없고 급여란 판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기주도성도 없는 우리 상황을 감안하면 서비스 간 칸막이를 허물어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논리는 허구적이다. 왜냐면요. 뭐 보장하려면 일단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까지 A라는 욕구에 대해 10만 원, B라는 욕구에 대한 10만 원, C라는 욕구에 대해 10만 원 주고 딱 30만 원 준 다음에 자, 이제 A, B, C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할게. 칸막이를 탔어. 30만 원으로 네 마음대로 써봐 라고 해도 실제 내가 필요한 게 300만 원이면은 30만 원끼리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에서 칸막이를 튼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일단 서비스가 충분해야 뭔가 이용할 수 있는 효과를, 내가 자기주도적이고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려면 서비스가 많아야 합니다. 많다라기보다 충분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한국에서는 그 상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허구적이다라고 비판을 한 거고 이 비판은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제도를 설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많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스웨덴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한국에서 개인 예산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스웨덴 모델을 도입하겠다라는 기사 났던 거 기억하는 분 계세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스웨덴 모델이라고 말하긴 좀 어려운데요. 제가 작년에 복지부 요명 연구를 할 때 당시 장애인 정책 국장님이 이 스웨덴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런 걸 좀 구현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이렇게 딱 맞지는 않습니다. 스웨덴 모델이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볼게요.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그냥 말하고자 했던 거는 굉장히 국가마다 제도 형태가 상이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지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줄여서 LS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애인 지원법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10개의 서비스를 모두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다 욕구 사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의 필요가 인정이 되면은 그 서비스를 주는 거죠. 이 중에서의 활동보조 서비스, 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9가지 서비스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주는 것이고 활동보조 서비스는 현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서비스를 현금으로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현금 받아가지고 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의 개인 예산제는 보장하고 있는 범위가 활동보조에 국한됩니다. 이것 때문에 스웨덴은 지금 개인 예산제도 하고 있는 거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요. 일리가 있긴 해요. 그 작년에 장애인 전문 언론 비마이너에서 김도영 선생님이라고 좀 유명한 활동가시죠. 그분이 그 개인 예산제의 허와 실 이런 그 글을 실었는데 거기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스웨덴에서 개인 예산제 한다고 하니까 김도영 선생님이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그 비판이 일리는 있는데 실제 스웨덴이
개인이 산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니크 프로젝트에는 스웨덴의 사례가 들어갔습니다. 개인이 산재를 하는 국가로 들어갔고,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금 수령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활동보조 서비스가 한국에서 지원하는 그 활동지원 서비스랑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서비스를 우리는 활동급여 제공기관, 활동지원급여 제공기관에서만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스웨덴에서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보세요. 1. 지자체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가능하고요. 두 번째, 영비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유사하죠. 세 번째, 내가 직접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이용자 조합을 통한 집합적인 고용 방식으로 서비스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서비스 제공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내가 월급 주는 사장님이기 때문에 고용주의 책임과 권한을 집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보험도 들어줘야 되고요. 내가 휴가도 줘야 되고요. 이 사람이 일하다가 다치면은 내가 보상도 해줘야 됩니다. 상당히 골치 아프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 장애인 지원법은요. 타 법률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는 제외하고 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적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어떤 국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서비스, 보통은 이 개인이 산재로 받는 돈으로는 의료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각 국가마다 각각의 의료 보장 제도로 보장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 범위가 있잖아요. 한국이라면 건강보험이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그 제도로 먼저 보장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제도에서 보장하는 어떤 그 사회적 욕구, 그 사회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개인 예산으로는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법에 따라서 뭔가 아무튼 그런 것들은 딴 걸 먼저 제공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계속 보시면 스웨덴 같은 경우 이제 뭐 이용자 지원 조직의 사례로 제가 이걸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JAG인데 제가 스웨덴어를 할 줄 몰라서 야그라고 읽고 있습니다. 일단 야그라는 곳이 말하자면 이용자 그 협동조합입니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웨덴에서는 이용자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원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죠. 이게 주로 발달장애인처럼 스스로 서비스를 관리할 만한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주로 하고 있는데요. 조합원과의 계약에 따라서 조합원이 활동보조인 어떤 고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기에 수반되는 아까 말씀드린 행정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노무관리, 인사관리, 인사관리까지는 조금 거창하네요.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 관리 업무가 있고, 또 활동보조인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교육 관련 업무 같은 것들을 이 이용자 지원 조직에서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 조합원은, 여기서 말하는 조합원은 이용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이용자들은 신뢰관계에 있는 자기 지인들을 자기 데퓨티 슈퍼바이저로 선임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이런 것들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직접 하기 힘드니까. 주로 발달장애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활동보조인 고용 범위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으신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교육하러 갔다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제 개인이 산재도 하면은 엄마가 활동 지원 제공하고 엄마가 그 급여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즉, 가족에 의한 활동 지원 제공이 가능하냐 안 하냐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떤 국가를 하든 아일랜드 빼고는 다 적어왔는데요.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본사업 시행 이후는 제가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모의 적용에서는 제외됩니다. 지금의 활동 지원인의 범주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가족에 의한 그 활동 지원 급여의 제공은 원래 그 지침에서 허용하는 범위 있죠. 상간벽지라든가 도서지역이라든가 뭐 천재지변에 의한 그런 경우라든가 정말 구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다만 이게 있습니다. 해당인이 지자체 제공기관이나 협동조합 등에 등록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고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의무는 없는데, 스웨덴의 고용보고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고용인과 지원인의 관계 준수 의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노사 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 같은 것들을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가족 고용이 제일 궁금하시죠? 동거가족을 제외한 가족의 직접 고용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살면 돼요. 따로 산다라는 말은 뭐예요?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이죠. 가구를 분리하면은 가족도
고용할 수 있는데 동거 가족은 안 됩니다. 같이 사니까, 같이 살면서 가구의 경제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동거 가족도 간접 고용은 되나요? 이런데 지자체 제공기관이나 협동조합 이런데 등록하면 돼요? 예, 되는 것 같아요. 스웨덴은 직접 고용은 안 되지만 간접 고용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영국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이 산재하면서 제일 한국 학자들이 많이 본 국가일 거예요. 독일, 영국 이렇게 두 개 국가들이 현대 연구자들이 연구자 선생님들이 많이 본 국가인데요. 영국은 뭐 아까 말씀드린 다이렉트 페이먼트 직접 지불제를 1996년도에 들여왔고요. 근데 아까 저기 어머님이신가요? 네, 어머님 나이 물어보셨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연령을 기준으로 돌봄 대상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케어 액트라는 영국의 돌봄법에 근거한 성인 돌봄, 그리고 영국의 아동가족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법에 근거한 아동 돌봄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이 개인이 산재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16세 이상의 성인입니다. 그 대신 노인과 장애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동은 어떻게 되느냐? 아동은 그 아동가족법에 따라서 EHC 플랜이라는 걸 세워요. EHC는 E, Education, H, Health, C, 케어라고 해서 맞나요? 예, 보건과 교육과 돌봄을 다 통합하는 그런 교육을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세우도록 그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EHC 플랜을 세우고 거기에서 할당하는 개인 예산을 이용하게 됩니다. 예,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성인 돌봄만입니다. 16세 이상의 성인 돌봄만 다루고 있고요.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개인의 욕구에 따라서 돌봄 및 지원 서비스 구매를 위한 비용을 산출하여 개인 예산으로 지금 아주 오리지널리 개인 예산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급여 범위는 지방 정부에 따라서 달라요. 왜냐하면 이 케어 액트가 중앙 정부법이기는 한데 영국의 그 굉장히 뿌리 깊은 커뮤니티 케어의 역사가 있죠. 지방 정부에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돌봄을 책임지도록 하는 그 법 때문에 지방에서 이것들을 책임을 지고 시행하는 게 굉장히 강해서 급여 범위는 공통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공통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용도가 있고 없는 용도가 있어요. 이건 공통입니다. 개인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용도를 보시면 일상생활 지원, 활동 지원 같은 거죠. 주간보호, 낮보호 잘 아시는 단기보호, 문화여가 활동, 평생학습 전부 가능하고요. NHS는 국가보건서비스라고 해서 영국의 의료보장 서비스죠. 여기에서 보장하지 않는 재활보조기기 구매. 그러니까 NHS에서 보장하는 재활보조기기는 그걸로 사라는 얘기입니다. 개인 예산을 안 준다. 대중교통까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제 바로 개인별 지원 계획에서 승인한 그 포함 활동 내에서의 지출을 인정을 하고 거기서 승인받지 않은 거에 지출을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출 불가능용도 보시겠습니다. 돌봄과 관련 없는 지출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돌봄이 스웨덴처럼 아주 협소한 활동 보조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이 돌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까지도 문화여가까지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케어 액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는 다 금지하는 거, 도박 하시면 안 됩니다. 술 사드실 수 없고요. 담배 피시면 안 되고요. 개인 예산 받으신 걸로 빚 갚을 수 없어요. 이 말은 저축도 안 된다는 말이죠. 저축 안 되고요. 공과금 내실 수 없습니다. 공과금 내실 수 없고 임대료 같은 거 내실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중에서도 아마 소득보장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생리보장 같은 거 받는 분들 계시죠? 그 돈을 어떻게 쓰든 아무도 터치 안 합니다. 그쵸? 받으면 끝이죠? 근데 개인 예산으로 받은 돈은요, 정산을 합니다. 어디서든지 다 봐요. 다 봐서 부정하게 사용한 게 있으면 환급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 국외에서 환급을 하고 있는지까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그거를 본다라는 말은 목적에 맞게 썼는지 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개인 예산제에서 보장하는 요구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예산 같은 거 받아가지고 대학 등록금 내시면 안 돼요. 그렇게 쓰실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쓰는 게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은 동거가족의 돌봄인력 고용은 안 됩니다. 영국에서는 이거 원칙적으로 안 돼요. 아까 스웨덴은 직접 고용이 안 된다 그랬죠? 간접 고용은 되지만 영국은 동거가족은 안 돼요. 근데 동거 아니면 못 된다고 하고요. 타 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서비스도 안 됩니다. 이거는 모든 국가의 공통이고요.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안 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 지자체 자체 제공
활동보조 구매할 수 있었죠. 근데 여기 연구금 왜 안 될까요? 이게 왜 안 되냐면 뭐 이해상충 원리 뭐 그런 건데 지자체가 돈을 주는데 지자체가 또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매하게 하는 게 이해충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장비거주 시설은 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시설은 이용할 수 있지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 개인 예산제의 예산 관리 방식은요. 아까 스웨덴 활동보조 이용 방식 기억하시죠? 뭐였죠? 지자체 직접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자기가 직접 고용하거나 영대 기관 제공 서비스 이용하거나 이용자 조합 방식으로 이용하는데 사실 여기는 예산 관리 방식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유사합니다. 예. 영국도 유사해서 직접 지불, 이거 현금 받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쓰는 거죠. 그거라든가 아니면 공공관리. 이거는 나는 그냥 나는 300만 원을 쓸 권한만 가지고 내가 이걸 쓴 다음에 그럼 지자체에 돈 청구하세요라고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에게 체크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예, 정부에다가 청구해가지고 돈을 받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한테 돈이 오는 건 아니에요. 권한만 주어지는 거죠. 네, 그겁니다. 나에게 돈이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ISF는 뭐냐면은 여기 ISF라고 안 됐는데 개인 서비스 기금 Individual Service Fund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겁니다. 사실 재정을 관리하는 게 나한테 한 달에 300~400만 원 또는 뭐 기능이 아주 낮은 사람이라면 600~700만 원까지 들어올 텐데 이거를 한정된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것도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에요. 쓰기도 힘들거든요. 얼마나 맞지 막 생각해야 되고 이걸 쓸 수 있는 건가 막 골치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맡기고 예산 관리 위탁하는 거죠. 보통 이런 형태예요. 아까 그 스웨덴에서 보신 거랑 유사하죠? 예. 이따가 호주 나오는데 호주도 이거랑 유사합니다. 네, 그 나머지는 뭐 그렇습니다. 영국 특이한 게 자산평가를 통해서 서비스 일부를 사전적으로 자부담하게 돼 있어요. 영국은 사실 서비스가 굉장히 박한 편이고 아주 째째합니다. 점점 더 째째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회 서비스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연구 많이 받는데 지금은 모델 국가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인컨트롤이라고 여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실제 영국 연수 가신 분들은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서비스를 잘 이용하게 되면 도와주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지원 조직이 인컨트롤입니다. 현금을 지급받아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공인력 채용하는 거 도와주고요. 교육시키는 거 도와주고요. 급여 정산 너무 골치 아프잖아요. 그거 도와주는 행정절차 지원해주는 것이 인컨트롤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 지원 목적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자료집 보시면 핵심 지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자산 지원, 세 번째 역량 강화 지원 있죠. 그 각 지원의 성과 영역이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른 지원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성과 영역은 8가지인데 그거 제가 다 말씀 안 드리고요. 지원 영역도 어떻게 조합이 된 건지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핵심 지원에서 들어가는 지원은 어떤 영역에 쓸 수 있는 예산이냐면요. 한국으로 생각하면은 활동 지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활동,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복지관이라든가 주간보호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낮 활동 프로그램 같은 거 있죠? 그것들이 여기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01 일상생활 지원, 02 이동도 가능하고요. 03이 소모품인데 소모품들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본 거는 뭐 요실금 알람, 변실금 패드 이런 거 한 번 쓰고 버리는 나의 어떤 신체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와 관련해서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 같은 것들은 여기에서 핵심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낮 활동 같은 거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핵심 예산이라 그래서 핵심 지원이라 그래서 이 안에서는 예산을 다 같이 통합적으로라기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산 지원이 있죠. 자산 지원은 우리나라의 활동 지원과 낮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보조금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한국도 역시 이거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는 있죠. 건강보험에서도 지원하고 어떤 다른 서비스에서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서비스로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를 개인 예산으로 지원하지는 않죠. 근데 호주에서는 이게 개인 예산의 범위에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주택까지도 개조할 수 있어요. 화장실 구조 변경 이런 거 가능합니다. 개인 예산 돈 받아서. 근데 이게 자산 지원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시고요.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좀 혼동이 있겠군요. 핵심 지원에서 돈을 남겨서 자산 지원, 여기서 돈을 남겨서 내가 우리 뭐 화장실 구조를 변경하겠다. 그런 건 어렵습니다. 코어 안에 있는 거는 그 안에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지만 코어 지원으로 할당이 된 예산은 코어 지원으로만 써야 돼요. 그래서 NDIS는 그러니까 급여의 어떤 그 칸막이가 부분적으로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역량 강화 지원은 지원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글씨가 작긴 하지만 거기 보시면은 지원 조정, 코디네이션 얘기하는 거고요. 주거 상황 개선, 이거 뭐 물리적인 환경 개선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어디서 살지를 결정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외 기타 등등등이 나와 있는데 여기 좀 잘리긴 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지원 범위가 일상생활 기술 증진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운전도 배울 수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개인 예산에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호주의 15가지 지원 범위는 실제 개인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주가 얼마나 넓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부분적인 칸막이와 완전한 칸막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앞에 거였는데 제가 빼먹었네요. 호주에서 개인 예산을 어디에 쓸 수 있다라는 것의 원칙이 무엇이냐. 그냥 이렇게 나열식으로만 하면 원칙이 없는 거거든요. 이 나열식의 원칙은 이겁니다.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에 구매에 한해 예산을 지출할 수 있게 하겠다. 이 말은 합리적이지 않은 지출, 뭔가 쓸데없는 데 돈 쓴다, 뭔가 되게 비싼 거 산다, 필수적이지 않은 지출, 필요 없는 거 산다, 이런 건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거의 조건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이용자의 자립과 통합, 사회 참여를 목표로 해야 돼요. 이런 거랑 관계없는 예산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술 사 먹는 거, 뭐 술도 얼마나 나를 사회 참여시키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궤변이죠. 뭐 그런 거. 가격에 합당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사치품 같은 거 하실 수 없고요. 이용자의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 목표는 무슨 목표? 개인별 지원 계획에 얘기한 목표, 그 목표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장애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이건 가장 기본입니다. 나에게 돌봄을 필요로 하게 만든 이 상황, 그 요소가 있죠. 그 요소랑 관련이 있어야 그걸 우리가 관련법에서 인정하는 욕구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고요. 호주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 있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특이한 건 제가 재밌었던 건 다른 나라에선 그런 말이 없었는데 여기는 포탈 운영하더라고요. 한국처럼 호주 국민들이 전산화에 관심이 많나 이런 고민을 했어요. 포탈 운영해서 내 개인 예산 어떻게 관리하는지 볼 수 있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예산 뭐 계획도 이렇게 열람할 수 있고 그랬습니다. 서비스도 예약할 수 있고. 호주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아일랜드는 이제까지 보던 국가들하고 좀 다른데요. 여기는 이용자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 지원 모델을 제가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는 동료 지원 모델이라는 독특한 모델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뭐 안 독특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립생활 운동 조직을 이제 AT라고 제가 부를게요.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몰라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인 예산제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지원하는 지원 조직으로 아까 앞에 보셨던 스웨덴의 야그 있었고요. 영국 같은 경우 인컨트롤 얘기했는데 역할이 조금씩 달랐죠. 아일랜드에선 제가 AT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일랜드에서 개인 예산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특히 중심은 발달 장애인이 되고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료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원 서클을 구축합니다. PCP죠. 이 사람들 대상으로 PCP를 실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밑에 계속 나오는데 AT는 크게 두 가지 역할. 첫 번째, 정부 재정을 중개합니다.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용자를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했는데요. 아일랜드에서는 개인 예산제 이용하는 이용자를 리더라고 불러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 한 명 한 명의 리더가 나를 지원할 기업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일랜드에서는 개인 예산제 이용하는 사람이 사장님이 되고 사장님이 직원들을 고용해서 자 나에게 서비스를 줘라고 하는 건데 이거 내가 기업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되는 게 보통 어렵습니까? 이거를 AT가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 역할입니다. 첫 번째 정부 재정 중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재원은 항상 정부죠. 개인 예산은 공공 영역에서 하는 거니까요. 정부가 개인한테 예산을 줘야 되는데 바로 안 주고요. AT를 통해서 줍니다. 그래서 개인 예산은 AT에 1차 지급하고 AT가 기업을 설립한 이용자, 이 사람들이 리더죠. 이 리더에게 2차 지급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예산을 그냥 막 주면
쓰임에 대한 어떤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합한 조건을 갖추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AT가 관리하게 하는 거죠. 중개함으로써. 두 번째, 이거 2차 지급하고, 그리고 AT는 2차 예산 지급과 이용자의 관련 준수 여부에 대해 정부에 보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산 보고서도 이용자가 AT에 내면 AT가 정부에 내고, 이런 중개 기능을 통해서 실제 이용자가 받은 개인 예산을 목적에 합하게 쓰도록 돕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구현되는 거가 바로 이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2번.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독립적인 게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AT가 기업 운영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중개 역할을 하고 합하게 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AT는 이용자가 동료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들 자신의 지원 서클을 구성하도록 지원한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한마디로 PCP 한다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이런 역할들 하는 거죠. 영어로 쓰여 있어서 제가 좀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넣어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서클 오브 서포트가 바로 우리들이 구축하는 지원 서클이죠. 핵심 도움을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요. 이 사람들이 지원 서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이 지원 서클이 나를 지원하도록 기업을 세우잖아요. 그 기업에는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인력들이 있죠. 예, 인력들이 있고 여기서 하는 역할을 보면은 동료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예, 이 직원들이 또 인사 관리도 하고 인력 개발도 하고 보통 회사에서 하는 역할들이 이런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보시면은 지원 기업 운영하고요. 예, 재정 책임지고요. 재정 수령하고요. 이런 역할들을 내가 서클 오브 서포트를 통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일랜드 모델이 되게 흥미로웠고요. 한국에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지원 조직이 생기면 우리가 개인 예산제를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일랜드는 한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죠. 그래서 소규모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한국에서 이런 모델을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운영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일랜드는 제가 이 모델을 보긴 했지만 여기도 얼만큼 잘 되는지는 저도 몰라요. 예,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예, 그래서 그건 좀 이런 모델이 있는 걸 봤고요. 국외제도 특징은 좀 아무튼 크게 뭐 중요하진 않은데 돌봄 및 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 어쨌든 사회 서비스의 욕구를 보장한다라는 것, 그걸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국가에 따라서 보장하는 범위의 차이가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서비스단 자원 할당은 바로 개인별 지원 계획에 기반한다. 개인별 지원 계획은 모든 국가가 다 수립을 하고 있었고요. 그게 뭐 어느 수준이냐, 관련 법이 있냐, 이런 건 다르긴 하지만 서비스 이용의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것은 개인별 지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칸막이는 제도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해소되거나 또는 완전 해소되거나 뭐 이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또 공통점 중에 하나가 현금 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죠. 이건 한국에 없는 거죠. 우린 전자바우처로밖에 못 받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현금 수령 가능한 옵션을 대부분 두고 있었고요. 뭐 그런 거 이따 말씀드리고 개인예산제 쟁점, 이건 아까 좀 본 부분이어서 넘어가고, 이거 사실 반대하시는 분들을 좀 의식하면서 만든 건데, 지금 여기선 넘어갈게요. 예. 개인예산제 운영의 쟁점도 제도의 설계 얘기여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원의 공정한 할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활동지원급여가 개인별로 예산을 개인별로 욕구를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급여량을 할당하는 대표적인 한국의 제도인데요. 사실 이 급여량을 할당하는 원칙이 그냥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점수를 산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급여 한도액을 주는 겁니다. 이용자 주도성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 희망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이야기가 틀린 것이 아닌데 사실 이것들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반영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관장님이랑 작년에 서울시 연구에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공정한 자원을 할당할 적에 만들까를 굉장히 고민했는데 뭐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도 잘 답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모든 국가에서 좀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자원의 할당은 많은 국가에서 어떤 기능의 제한 이걸 중심으로 주고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고요. 이게 사실 이용자 주도와의 긴장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이용자가 주도적으로 뭔가 자기의 뭐 이렇게 주도성을 발휘해서
급여량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그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러면은 속된 말로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해요라고 요구를 강하게 하면 더 주겠다는 말 아니냐라고 극단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사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도를 도입하는 입장에선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이 용도와 용처 범위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을까? 이거 좀 관심 많으시죠. 예, 근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하겠고요.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면서 쟁점을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서 앞에 보시고 좀 구체적으로 보실 텐데요. 이거는 제가 2021년도에 원내에서 개인예산제를 설계할 때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고 좀 제안을 했던 내용이고, 어떤 건 구체적으로 제안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뭐 이런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쓴 것도 있습니다. 일단 할당을 할 때 어떤 장애 유형에게 줄 것이냐, 소득 수준은 어디까지 제한할 것이냐, 연령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일단 그때 제가 연구에서 제안할 때는 전 장애 유형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이용하도록 하자. 지금의 활동 지원과 유사하죠. 그리고 장애에 기반할 욕구일 경우에는 65세 이후에도 이용 가능하면 좋겠다. 지금 한국은 활동 지원에서 이제 장기 요양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라고 얘기하고, 장애 아동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 제안한 방식이었습니다. 아동에게 적용하지 않는 국가도 있거든요. 예. 아까 본 국가 중에서 연령 하한선이 없는 국가는 거기였어요. 호주는 모든 연령을 다 포괄합니다. 65세 이전에 진입만 하면 돼요. 노인을 위한 보장제도는 따로 있는데 6세 이하 아동을 위해서 Early Connections라는 그 영유아기 조기 개입 프로그램 따로 운영하고, 그 이상을 위해서는 아까 보신 NDIS 운영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렇게 주자라고 이렇게 설계를 했었고요. 지급 방식하고 급여 범위는 지급 방식은 넘어가고, 급여 범위는 원래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현행 바우처 서비스 있죠? 그 현행 바우처 서비스에 먼저 적용하자. 그리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 이게 원래 2021년도에 제가 연구하면서 제안을 했던, 제가 직접 제안한 건 아니죠. 저희 연구진들이랑 같이, 사실 이 부분은 다른 교수님이 쓰시긴 했는데 아무튼 연구진이 같이 제안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게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복지반은 이거랑 달라요. 근데 바우처 서비스로 먼저 적용하자라는 말은 바우처가 칸막이를 해소하자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발달재활,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활동 이런 서비스들이 있으면 거기 있는 거 먼저 트고, 나머지 좀 더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서비스 있으면 넣어서 좀 크게 예산의 그릇을 만든 다음에 이 안에서 포괄적으로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하자. 예산의 총량이 300, 400 이렇게 모이면 그 안에선 이용자가 주도적으로 쓸 수 있게, 그게 제안한 거여서 공공 재원으로 지원하는 범위를 문화여가나 평생학습까지도 확대하자. 지금은 문화여가 평생학습 인정되는 욕구가 아니잖아요. 일부는 문화 바우처 같은 거 주긴 합니다만 그게 장애와 관련해서 인정되는 욕구는 아니죠. 그렇죠? 평생학습은 지금 약간 좀 다른 체계죠. 장애인들의 주요 낙활동이긴 합니다만 이것까지도 개인예산에 넣자라고 좀 제안을 한 바가 있었고요. 전달 체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별 지원 계획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승인 누가 하게 할 것이냐. 제가 연구할 때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이 좀 어렵죠? 그래도 그냥 들어주세요. 예. 이런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역할을 실제 시군구가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용자 지원 조직입니다. 이용자 지원 조직. 아까 말씀드린 스웨덴의 야그, 영국의 인컨트롤, 그리고 아일랜드의 AT 같은 경우가 모두 이용자 지원 조직의 성격을 띠고 있죠. 이 사람들은 주요로 하는 역할이 활동 지원 급여 제공기관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역할은 이용자가 급여를 제대로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이용자가 자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실제 한국에서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저는 적지 않다고는 생각을 해요. 가능성이 있는 조직이 많고 복지관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복지관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제까지 그런 요구가 사회적으로 좀 선명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개인예산제가 좀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고 확대가 되면은 지금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들에게 이러한 요구가 등장할 텐데, 그때가 되면은 좀 역할이 더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에 대비해서 그런 준비를 갖출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관뿐 아니라 자립생활센터라든가 또는 장애인 단체도 있고요. 여러 이렇게 한국에 있는 장애인 관련 조직들이 다양한 성격을 갖추고 있는데, 저는 그런 조직들이 다 이런 이용자 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언젠간 제가 이 연구를 좀 해서 어떤 조직의 어떤 면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런 탄탄한 이용자 지원 조직을 갖출 수 있을까를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 지급 방식과 급여 범위는 넘어갈게요. 예, 넘어가고 개인의 선제 쟁점 몇 가지 있는데요. 아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족에 의한 돌봄 이거 가장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아까 한국의 모의 적용은 어떻게 될지 말씀드렸죠. 예. 지금은 활동지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가족에 의한 돌봄을 인정하는 그 범위 그대로 변화 없이 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개인예산제 도입되면은 가족이 돌봄 서비스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내 아이, 내 가족 돌봄 제공하고 내가 급여 받으면 되지 않나?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국외의 사례를 볼 때 그게 현실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거가족에 대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곳은 없었어요. 스웨덴이 간접 고용을 제공하긴 했습니다만 간접 고용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직접 주는 걸 피한다라는 얘기죠. 예, 이건 사실상 문건에 보면 스웨덴 정책 문건에 나와 있는 거는 가족의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쓰는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받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생활을 같이 하고 있고 세금도 같은 경제 공동체에서 내는데 내가 이 돈 내가지고 얘한테 주면은 세금이 이중 발생하고 그런 얘기, 행정적인 얘기가 나왔지만 그것과 함께 저는 이렇게 하면 부정수급 막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도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스웨덴에서 연구년을 보내신 교수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스웨덴의 그 활동보조제도의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내부적으로도 있다. 그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냥 말만 들은 거여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실 스웨덴은 상당히 제도를 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유연하게 그러니까 이용 범위가 유연한 건 아닌데 많이 주도할 수 있게 제도를 설계하긴 했죠. 근데 그게 사실상 한국에서 좀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정수급을 맞는데 유리한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건 좀 참 어렵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어땠나요? 동거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현금을 수급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동거가족 고용은 불인정하고 예외적으로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것 중에 그 사회 서비스 현금 지급 중에 그 제공자 돌봄 방식을 영국에선 채택을 부분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Carers Allowance라 그래서 돌봄자 수당이죠. 이거는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고용관계에 기반한 급여와 구분되게 내가 옆집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돌봄을 제공하고 국가로부터 수당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가족 같은 경우도 인정이 된다라고 알고 있고요.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아마 됐을 거예요. 혹시라도 틀리면 제가 나중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개인 예산 이용자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은 경우에 돌봄 수당을 수급할 수 없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호주 같은 경우도 가족에 의한 돌봄 제공은 원칙적으로는 불허합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예요. 어떤 경우만 인정하느냐? 밑에 써놨죠. 이용자 방임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종교적, 문화적 사유가 있을 경우, 그리고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이런 같이 사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유가 있을 땐 가능하고요. 타 지원으로 이용자 지원이 가능할 경우에 가족 지원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가족 지원은 예외적으로 최후의 선택하는 수단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외국 선진 국가들도 가족을 통한 특히 여긴 다 동거가족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동거가족을 통한 이런 돌봄의 보장이라는 것에서는 좀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사례를 가져와서 이 국가는 적극적인데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가족 돌봄을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외국에서 다 된다는데요 라고 해서 저건 좀 사실과 다른데 제가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어요. 동거가족이냐 비동거가족이냐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가구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소극적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소득보장과의 관계도 많이 궁금해하셨죠. 그럼 내가 받는 장애인연금 늘어나서 내가 쓸 수 있는 돈 많아지는 건가? 와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예. 개인예산제로 들어가는 돈은 사회 서비스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 외에는 사용하실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개인 예산 수입은 저축 및 부채 상환, 사회활동과 관련 없는 의식주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지원계획 명시 용도로만 인정한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그 소득자산 평가를 하잖아요. 자산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의 소득 평가액에 따라서 생계급여를 주는데 개인 예산을 혹시 내가 만약에 그 현금으로 수령을 하면 이게 받는 게
나의 소득으로 잡혀서 내 생계급여 깎이는 거 아니야? 소득평가액이 불포함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예. 만약에 그걸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개인예산제를 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예. 여기 개인예산제의 필수 요소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인 얘기로 더피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그 유니크 프로젝트라는 것의 그 연구 책임자였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분이 유럽에서의 많은 개인예산제 사례를 실제 조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조사를 하고 요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실제 개인예산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개인 차원의 과업은 사실 과업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개개인이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그냥 국가에서 제도 설계할 때 이런 거 잘 정해라라는 얘기고, 지역사회 차원의 과업이 사실상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 단체, 자립생활센터처럼 이제까지 장애인을 지원해온 조직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이미 복지관에서 다 하고 계신 과업들일 거예요. 개별화 지원하고 계시고요. 이용자들 뭐 이런 역할 하고 계시죠. 예, 자조 모임 운영하고 계시고요. 장애인들의 상호 경험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 모임의 역동을 촉진하는 역할 이미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거 잘하라는 얘기고요. 조정 역할 해라. 지역 자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하는 역할을 지역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지원은이라고 말하니까 과장이지만 지역사회 기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용자 지원 조직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강화해야 된다. 돈을 잘못 쓸까 봐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는 이런 것보다 서비스 퀄리티를 위해서입니다. 이용자가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 보자라는 거예요. 질을 관리 감독하자라는 얘기고요. 국가 차원의 과업은 뭐 우리가 사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국가 인력 개발해야죠. 어느 국가나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이 부족한 현상을 겪고 있어요. 한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그렇고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예산제의 근본적인 취지를 알려야 한다. 이용 당사자가 가진 전문성 있죠? 장애인 당사자가 가진 전문성을 활용을 해야 된다. 서비스 제공 기술 개발에. 국가야 전달체계 구축 잘해라.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죠. 지역 간 급여량 불균형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된다. 대도시에만 인프라가 몰려있고 농어촌에 없는 상황. 권위공호라 그러면 한국에서는 거의 뭐 학대와 폭력에 대응하는 서비스 이렇게 많이 굳어져 있는데, 그런 권위공호를 포함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권리 침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해야 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서 되도록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용자의 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것이 이제 중과업이었고요. 이 12가지의 요소는 제가 항상 좀 생각을 하는 것들이어서 연구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강의는 마치고요. 질문 플로어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